네, 안녕하세요. 김길입니다. 이 시간은 며칠 전 치러진 2025년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풀이하기 전에 그 단원별로 몇 문항씩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재배 개설, 유전,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었죠. 보니까 재배 개설은 뭐 변함없이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재배 개설에서 한 문제, 유전에서 6문제, 환경, 재배 환경에서 8문제, 기술 편에서 6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좀 환경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죠. 8문제가 출제가 되고 기술에서 6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재배 환경과 재배 기술에서 뭐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유전도 한 6문제. 유전도 조금 많이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보통 유전이 4문제, 5문제 이러는데 이번에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문제를 봤을 적에 어려웠는지 아니면 당황스러웠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의 이제 문제풀이일 수도 있고, 지금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복습하는 의미로 자세한 설명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 문제 1번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나 봅시다. 자, 작물의 분류와 해당 작물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재배 개설에서 이 문제가 나왔네. 1번에 딱 나온 것이, 1번에 딱 출제된 것이 뭐야? 작물의 분류가 나왔네. 작물의 분류와 해당 작물의 연결로 옳은 것을 찾으라 했어. 이렇게 표시했나? 꼭 표시하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자, 다 표시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1번부터 봅시다. 식용작물 3. 감자, 섬유작물 제충국 아주까리, 사료작물 오초두그라스 티머시, 4번 유료작물 완두 기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작물을 분류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식용작물, 섬유작물, 사료작물, 유료작물 이렇게 나왔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걸 한번 볼까요? 식용작물. 식용작물은 어떻게 나눠졌어? 식용작물은 화곡류와 그다음에 두류와 그리고 두류와 서류 이렇게 나눠졌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화곡류는 또 어떻게 나눴어? 미곡과 미곡, 그다음에 맹류, 그리고 잡곡 이렇게 나눠졌죠. 잡곡. 미곡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미국에는 이제 쌀, 벼나 밥벼 이런 걸 얘기하고, 맹류는 뭐가 있어? 보리, 밀, 호밀, 그리고 귀리쌤이 아니고 귀리. 그렇죠? 그다음 잡곡에는 뭐 있어? 뭐 옥수수라든가 수수, 기장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된다는 게 뭐 있었어? 메밀. 호밀은 맹류이고 호밀은 맹류에 속하고 메밀은 잡곡이다 그랬죠. 그래서 옥수수나 수수나 기장이나 피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잡곡류에 속했죠. 자, 그럼 두류는 뭐야? 두류는 콩종류죠. 콩두자잖아. 뭐 콩팥, 뭐 동부, 그다음에 뭐 안두, 땅콩, 뭐 강낭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두류에 속하죠. 그다음 뭐 서류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고구마와 감자. 그렇죠?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에 뭐 나온 게 뭐야? 섬유작물, 유료작물이라는 게 나왔네. 우리 공해작물에 대해서 나온 거죠. 공해작물. 그러면 얘는 봤으니까 지우고 공해작물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이 재배계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 그것은 뭐야? 수험생들에게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잖아. 야, 이건 내가 기본 점수는 줄게 라는 얘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당근이지. 그렇지? 설마 재배개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섬유작물, 유료작물 이런 게 있으면 뭐야? 공해작물에 대해서 나왔구나. 공해작물. 공해작물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섬유작물. 그다음 뭐가 있었어? 뭐 전분작물. 그다음에
유료작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약용작물. 약용작물. 기억이 나시죠? 약용작물.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혹시 기억이 없으신 분은 재배 개설에 가서 작물에 분류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섬유작물에는 뭐 있어? 뭐 모카라든가 삼이라든가 모시풀이라든가 어저기라든가 많죠? 어저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섬유작물에 아마, 뭐 왕골, 뭐 당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섬유작물이죠.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거. 전분작물은 뭐 얼마 안 되죠?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게 전분작물. 그 다음에 유료작물은 뭐야? 기름을 짜는 거잖아. 참깨, 들깨, 그 다음에 뭐 아주까리, 그 다음에 뭐 유채, 그 다음에 뭐 땅콩. 이런 것들이 기름을 짜는 것. 기름을 짜는 것. 그래서 그 유료작물이죠. 공유작물이죠. 약용작물에는 뭐가 있어? 제충국이라든가 박하라든가 제충국, 박하, 호프 이런 것들은 약용작물에 속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사료작물. 사료작물에 보면 오초드그라스, 티머시 또 뭐가 있을까? 옥수수, 호밀, 그 다음에 알파파, 화이트 클로바, 레드 클로바, 라이그라스 이런 것들이 다 사료작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거부터 보자.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 식용작물에 삼이 들어가서 삼은 뭐야? 삼은 뭐에 들어갔어? 삼은 아까 삼은 섬유작물이죠. 그럼 얘 식용작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1번은 일단 틀렸네. 그렇죠? 옳은 거 찾으라 했어. 2번 섬유작물. 제충국은 뭐야? 제충국은 여기 뭐라 했어? 약용작물. 아주까리는 뭐야? 유료작물. 그럼 얘도 옳지 않은 얘기네. 그 다음에 유료작물. 기름이야. 완두기장은 뭐야? 완두기장은 식용작물이잖아. 식용작물. 유료작물은 참깨나 들깨나 아주까리나 유채나 땅콩 이런 것들이 유료작물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답은 뭐야? 3번. 사료작물. 사료작물에는 오초드그라스, 티머시,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수수나 호밀이나 알파파나 화이트 클로바, 레드 클로바, 뭐 라이그라스 이런 것들이 사료작물이다. 그래서 1번이 아주 순조롭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부터 모르면 사람이 긴장을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시험을 보러 가면 엄청나게 긴장감을 가지고 가는데 1번부터 몰라. 와우. 그건 지진 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1번이 이번에 그 출제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고우신 분들인가 봐. 아주 쉬운 문제. 재배계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 작물의 분류에 대한 문제를 떡 앞에다 내주셔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시름 놓고 다음 문제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번은 이래서 연결해서 옳은 것은 3번이다. 3번. 사료작물이 맞는 것이다. 오초드그라스, 라이그라스, 알파파, 화이트 그로바, 레드 크로바, 라이그라스 뭐 이런 것들, 옥수수, 호밀 이런 것들은 사료작물에 속한다. 그렇죠? 자, 1번 기분 좋게 맞추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다음 작물 중 요수량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냐? 요수량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요수량이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냐? 요수량이 가장 큰 것. 그럼 우리가 요수량의 의미를 알고 가야 되겠죠. 요수량. 요수량 하면 우리가 따라 나오는 게 뭐 있어? 요수량 하면 증산계수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증산계수.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증산능률. 이 의미를, 이 개념을 알고 가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요수량, 증산계수, 증산능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요수량은 뭐야? 작물의 건물 1g을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 그러면 증산량이 뭐야? 소비되는 증산량. 그렇죠? 그 다음에 증산능률은 뭐라고 됐어? 일정량의 수분을 증산하여 축적된 건물량이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요수량과 증산계수는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한다 했죠.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요수량 하면은 거기서 이제 가장 알아둬야 될 게 또 뭐 있었어요?
일정 기간 내 수분 소비량과 건물 축적량을 측정하여 산출하는데 작물 수분 경제의 척도를 표시하며 수분의 절대 소비량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죠? 예,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와서 요수량이 가장 큰 것. 교재 보면 보리에서의 요수량은 얼마 나왔어? 534로 나왔네. 534. 보리는 534다. 그 다음에 알파파는 얼마야? 알파파 831. 그 다음 옥수수 368. 그 다음에 기장이 얼마야? 310. 이렇게. 그러면서 요수량이 가장 큰 것이 뭐야? 요수량이 가장 큰 것이 뭐야? 알파파네, 알파파. 알파파.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고 요수량이 가장 큰 것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다른 문제에서도 요수량 큰 작물, 요수량이 작은 작물로 나오지 얼마냐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서 나오는 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수량은 이제 그 측정하는 학자나 아니면 뭐 측정하는 시기, 뭐 측정하는 위치 등에서 이 요수량이 이제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맹류 같은 게, 이 보리는 맹류에 속하잖아요. 맹류. 그렇죠? 맹류는 보통 이제 요수량이 500 내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옥수수 기장 같은 거는 뭐 300 내외, 300 정도. 300 내외라고 하고 그다음에 알파파는 한 800 정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뭐 534가 맞냐, 530이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수량을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측정은 학자마다, 측정하는 시기마다, 아니면 뭐 장소마다, 그렇죠? 그게 다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위치마다에 따라서 그 측정하는 요수량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맹류는 500 내외, 그리고 옥수수나 기장은 한 300 내외, 그리고 아니면 알파파는 한 뭐 800, 뭐 이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고 넘어가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뭐 이번도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면 또 뭐가 생각나야 돼? 요수량이 가장 큰 게 뭐 있었어요? 흰명화주가 있잖아. 흰명화주는 얼마였어? 948이 있었죠. 흰명화주는 요수량이 흰명화주는 아주 큰 거죠. 가장 큰 거 하면은 이제 이게 나오면 알파파하고 이 그 흰명화주가 나오면 답은 명화주가 답인 거죠. 흰명화주 948 정도. 그 교재에 보면은 다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흰명화주가 948, 호박이 834, 오이가 713, 뭐 클로바가 799, 완두가 788, 그리고 옥수수나 수수나 기장은 뭐 가장 낮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수수, 기장, 옥수수는 낮고 뭐 알파파, 크로바는 요수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요수량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번 문제도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아주 쉽게 널널하게 맞추고 넘어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보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뭔가 보니까 3번 문제. 작물 재배 시 파종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죠? 옳은 것 찾으라 그랬어. 옳은 것 확실히 표시해야 돼. 자, 파종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에 대해서? 파종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해서 작물 재배 시 파종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파종량이 적어지면 잡초도 적게 발생한다. 2번 파종 시기가 늦어질수록 파종량을 줄인다. 3번 경시종자가 많이 포함된 경우에는 파종량을 줄인다. 4번 채종용은 청해용보다 파종량을 줄인다. 여러분들은 답을 몇 번으로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옳은 것. 자, 1번부터 보자. 파종량이 적으면 잡초도 적게 발생한다 했어. 파종량이 적으면 공간이 많잖아요. 빈 공간이. 그럼 어떻게 됐어? 잡초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것이다. 2번 파종 시가 늦어질수록 파종량을 줄인다? 아니죠. 파종 시가 늦어질수록 파종량을 늘린다 그랬죠. 늘린다. 그렇죠?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것이다. 3번 경실종자가 많이 포함된 경우에는 파종량을 줄인다. 경실종자가 뭐야? 단단한 거잖아. 경실종자. 그럴 경우는 아마도 발화율이 좀 낮겠죠. 경실종자는
경시종자는 아무래도 발화율이 낮다. 발화율이 낮으면 어떻게 됐어? 파종량을 늘려야 되겠지. 그치? 파종량을 늘려주어라. 파종량은 늘려주어라. 그러면 3번도 옳지 않은 얘기네. 옳지 않은 것. 그러면은 답은 4번이네. 옳은 것에서 답은 4번. 체종용은 청해용보다 파종량을 줄인다 해서.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체종용이 뭐고 청해용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체종용. 체종용은 뭐야? 우리가 이제 종자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자를 만드는 거. 종자. 체종 재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청해용은 뭐야? 풋배기 하여서 푸른 상태에서 베어가지고 사료를 이용을 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체종용. 얘는 뭐 종자용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러분 생각에는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 응? 공간을 넓게 해줘야 되겠잖아. 공간을 넓게 하더라. 공간을 넓게 한다는 얘기는 뭐야? 파종량이 적다는 거지. 그죠? 얘는 파종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파종량이 적다. 그럼 청해용은 뭐야? 풋배기 하는 거야. 푸른 상태에서 베어가지고 사료용을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푸른 상태면 위에 지상부. 얘 같은 경우는 지상부가 많아야 되겠죠. 지상부가 많아야지. 양이 많아야지 그 풋배기 하는 그 사료용이 많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청해용인 같은 경우에는 파종량을 늘려주는 게 좋겠죠. 파종량을 얘는 많게 해주는 게 좋더라. 그러면 뭐야? 체종용은 청해용보다 파종량을 줄인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청해용이 파종량이 더 많다는 거죠. 청해용이 파종량이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청해용은 풋배기 하는 거다. 푸른 상태에서 베어서 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럼 뭐야? 푸른 상태라는 것은 지상부에 잎이 많이 우거져야 될 거 아니야. 지상부가 잘 발달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양이 많이 나오려면 많이 파종을 해야 되겠죠? 많이 파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3번에 옳은 것은 4번이다. 아, 3번까지도 아주 스무스하게 풀고 넘어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쵸? 자, 3번까지 아직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자. 4번 문제. 4번 문제에서는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4번. 자, 4번 보자. 파종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조금 할까요? 앞에는 파종량을 하더니 바로 뒤에는 파종 양식을 해서 어차피 레이더를 파종으로 하고 있다가 파종 양식까지 나오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파종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 파종 양식. 파종 양식에 뭐가 있어? 여기 나와 있네 다. 조파, 산파, 적파, 전파. 이게 파종 양식이죠. 얘가 파종 양식이잖아. 얘 파종 양식인데 얘에 대해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해서 옳은 것. 그러면은 적파나 산파나 조파나 전파의 성격을 알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적파는 뭐야? 전파를 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파라 그런다. 적파. 그쵸? 그러면은 산파는 뭐야? 산파. 여기서 보면 산파. 산파는 뭐야? 포장 전면에 흩어뿌리는 것. 그래서 이거는 흩어뿌림이라 하죠. 흩어뿌림. 그러면 이렇게 그 포장 전면에 흩어뿌리면 어떻게 됐어? 종자가 많이 들어가겠지. 종자량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응. 그렇죠? 산파는 종자량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산파를 했기 때문에 흩어뿌리다 보니까는 뭐 통풍이라든가 투광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통풍과 투광이 나쁘겠지. 그렇죠? 나쁘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도복이 되기 쉽죠. 도복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병해충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해충 관리, 뭐 제초 작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제초 작업 이런 것들이 불편하겠죠. 불편하다. 그것이 산파, 흩어뿌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조파가 뭐냐? 조파는 줄뿌림. 줄을 만들어서 줄 따라서
이렇게 씹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 따라서 이렇게 씹는 거잖아. 이렇게. 줄 따라서. 그러면 3파보다 종자량은 적게 되겠죠. 그쵸? 조파. 종자를 줄지어서 뿌리는 것. 그래서 얘는 이제 골과 골 사이가 있다 보니까 뭐야? 조파는 여기 나왔네. 통풍과 투과가 투광. 통풍과 투광이 어떻게 됐어? 좋겠죠? 얘는 좋다. 그럼 얘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거. 그 다음 적파는 3파보다 파종 노력이 많이 든다. 적파는 3파보다 파종 노력이 많이 든다. 그렇죠? 3파는 파종 노력은 많이 안 들잖아. 왜? 포장 전면에 흩어 뿌려버렸기 때문에. 그럼 얘가 옳은 거네. 그렇죠? 그럼 4번도 보자. 전파는 종자량이 많이 들고 투광이 나쁘다. 아니죠. 전파. 일정한 간격으로 종자를 하나 아래서 수십 리씩 띄엄띄엄 파종하는 것을 우리가 전파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자를 갖다가 몇 잎씩 이렇게 띄엄띄엄 파종하다 보니까 이제 그 노력이 다소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종자는 좀 적게 들겠죠. 종자는 적게 들고, 그리고 투광은 뭐야? 좋겠죠. 투광은 좋다. 그래서 여기서 파종 양식에서 옳은 것은 1번 적파, 3파보다 파종 노력이 많이 든다. 이것이 파종 양식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은 파종에 대해서, 파종 양식, 그리고 파종량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서 두 문제는 거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아주 쉽게 다 답을 맞히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5번 문제 갑시다. 5번. 종자 처리의 방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무엇에 대한 것을, 옳은 것을, 무엇에 대해서? 종자 처리의 방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됐어요. 1번. 종자는 저온 수분 처리에 의하여 발화억제 물질인 티오우레아가 감소된다. 2번. 종자의 수분 포텐셜을 높이기 위하여 pH 용액을 처리한다. 3번. 종자의 발화 촉진을 위해서 시안화수소를 사용한다. 4번. 종자가 작거나 불균일한 경우 기계 파종을 위해 종자 표면에 고체 물질을 피복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옳은 것을 찾으라 했어. 옳은 것을 찾아라. 저 뒤에 붙어볼까? 이번에는 4번부터 한번 볼까? 자, 종자가 작거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종자가 작거나 불균일한 경우 기계 파종을 위해 종자 표면에 고체 물질을 피복하는 것, 무엇이라 그래? 얘를 종자 펠릿이라 하잖아. 우리가 종자 펠릿이라 그러네. 종자 펠릿이네. 그렇지? 종자 펠릿인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종자 펠릿을 하나 보니까 얘는 뭐야? 종자가 작거나 미세한 것, 담배같이 종자가 작은 것, 그리고 미세한 것, 작거나 미세한 경우는 종자 펠릿을. 그다음 불균일한 것, 어떤 것이 불균일해? 당근같이 불균일한 경우. 또 뭐가 있을까? 참깨나 상추종자. 참깨나 상추종자 같이 가벼워서 손으로 다루기 어렵거나 기계 파종 이럴 경우에 어떻게? 종자 펠릿을 한다. 그래서 보면 참깨, 상추처럼 가벼워서 손으로 다루거나 다루기 어렵거나 기계 파종을 했을 경우, 기계 파종이 어려울 경우에 우리가 종자 펠릿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옳은 것은 뭐야? 4번이 옳은 것이네. 자, 그러면 1, 2, 3번이 왜 틀렸나 보자. 1, 2, 3번은 너희들은 왜 틀렸나 보자. 여기서 나오는 뭐야? 발화 억제 물질인 티오우레아라서. 티오우레아는 뭐야? 발화 억제 물질이 아니라 얘는 발화 촉진 물질이죠. 발화 촉진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다. 그 다음 종자의 수분 포텐셜을 높이기 위하여 pH 용액을 처리한다. pH 용액. 그 뭐야? 수분 포텐셜이야. 수분 포텐셜을 높이기 위하여
PEG 용액을 처리한다. 그러면 뭐야? 저거는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우리가 이제 발화 촉진을 위해서 뭐해? 발화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프라이밍을 하죠. 프라이밍을 하는데 수분 포텐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죠. 낮게 하는 거. 그래서 교재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수분 포텐셜이 낮은 PEG 용액을 처리한다 해서 발화 촉진을 위해서 프라이밍을 하는데 수분 포텐셜이 낮은 PEG 용액을 처리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높은 게 아니라 수분 포텐셜이 낮은 것이다. 그래서 얘도 옳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 종자의 발화 촉진을 위해서 시아나 수소를 사용한다. 근데 발화 촉진을 위해서 뭘 사용하나? 종자의 발화 촉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있었어? GA, 지베렐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여기 나오는 아까 얘기한 티오우레아 이런 것들은 발화 촉진 물질이다. 발화 촉진을 위해서 지베렐린, 그 다음에 티에우레아, 그 다음 나오는 게 뭐 KNO 뭐 이런 거, KNO 이런 것들이 처리한다. 그래서 얘도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종자 처리 방법과 효과에서 옳은 것은 4번 종자 펠릿에 설명한 것, 담배처럼 미세한 경우, 그리고 당근처럼 불균일한 경우, 담배처럼 표면이 매우 불균일한 거, 표면이 불균일한 경우, 그 다음에 참깨나 상추처럼 가벼워서 손으로 다루기 어렵거나 기계 파종이 어려울 경우 종자 펠릿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시험이 이번으로 끝나시는 분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이번에 끝났으면 좋지만 혹여나 실수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게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그 문제 푸는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 공부하고 그다음 뭐 했어? 우리가 이론 공부하고 나서는 꼭 실전 감각 기르기. 실전 감각 기르기는 그 이론을 배운 거 한 파트마다 이론을 배우고 이제까지 특히 이제 최신 출제 문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전 감각 기르기를 해왔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하는 게 연도별로 국가직과 지방직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5번까지 무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 6번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온 버널리제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버널리제이션 추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저온 버널리제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추나 처리는 주로 이제 저온 처리를 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1번. 최하 종자의 저온 처리는 암조건이 필요하다. 암조건이 필수적이다. 2번. 호흡을 저해하는 조건에서는 버널리제이션이 저해된다. 3번. 추파맹류는 종자 춘화형 식물이고 양배추는 녹체 춘화형 식물이다. 4번. 밀은 저온 처리 실시 후 고온 처리를 하면 이춘화가 일어나고 저온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춘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 우리가 그 버널리제이션에 보면은 이렇게 온도 문제라든가 산소 문제 이런 게 나왔었죠. 그러면 보자. 우리가 저온 처리 암조건이 필요하다. 저온 처리에서 암조건이 필요하다. 암조건이 필요하다 했어. 그러면 저온 처리는 광유무와 관계가 없다 했죠. 광유무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얘는 뭐야? 옳지 않은 거냐? 그러면은 암조건이 필요한 것은 어디야? 암조건이 필요한 것은 고온 처리지. 고온 처리 시에는 암조건이 필요하더라. 암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 나왔네. 답은 나왔지만 이렇게 해보자고. 다음 것도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2번. 호흡을 저해하는 조건에서는 버널리제이션이 저해된다. 호흡이 저해된다는 건 뭐야? 2번은 호흡이 저해된다는 건 우리가 그 조건에서 보면 뭐야? 산소는 어떻게 됐어? 산소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했죠.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 했어. 필요하다 그랬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됐어?
호흡이 져야 되겠죠.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었어? 호흡이 이 부족자가 너무 날랐다. 다시 씁시다. 자, 산소 부족이 되면 어떻게 돼서?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을 져야겠죠. 호흡이 저하되더라. 호흡이 저해되더라. 그쵸? 그러면 호흡이 저해하는 조건에서는 버널리제이션이 저하된다. 맞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 2번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 3번. 추파맹류는 종자춘화형과 녹체춘화형으로 구분을 하죠. 종자춘화형은 추파맹류에서, 그리고 녹체춘화형은 양배추에서. 뭐야? 얘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3번도 옳다. 4번. 밀은 저온 처리 실시 후, 자, 밀은 저온 처리 실시 후 고온 처리를 하면 이춘화가 된다. 그쵸? 지금 버널리제이션이 뭐야? 주로 저온 처리한다, 그죠? 저온 처리에서 고온으로 가면, 고온 처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춘화가 일어난다. 이춘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춘화. 근데 이 저온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춘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이 옳은 이야기다. 이것 또한 옳은 이야기다. 옳은 이야기. 그래서 이 버널리제이션, 순화 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버널리제이션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번 문제 풀었고,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달려가 봅시다. 자, 7번 문제 볼까? 7번 문제. 뭐 아주 문제가 뭐 지금 7번, 6번까지 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여러분들 다 푸셨죠? 자, 7번 보자. 7번 문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유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체세포 분열은 뭐라 그래? 우리가 유사 분열이야지. 유사 분열. 그렇죠? 자, 1번부터 보자.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는 G1기, S기, G2기, M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맞아, 안 맞아? 맞는 얘기지. G1기, S기, G2기, M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갈까? 자, 봅시다 한번. 그러면은 요것도 몇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G1기, 그 다음에 S기, 그 다음에 G2기, M기. 그러면 체세포 분열에서 G1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어? 딸세포가 성장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S기는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이 S기에는 뭐야? S기는 DNA 합성이었죠. DNA를 합성하는 시기가 S기다. 합성. 그 다음에 G2기는 어떻게 됐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G2기 세포 분열 준비기, 그리고 체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성장기가 G2다. 그 다음 M기는 우리가 M기에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을 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세포 주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전기와 중기와 후기와 말기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2번 해보자. 2번. 체세포 분열은 마모된 세포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맞는 얘기죠. 얘 또한 옳은 이야기다. 그죠? 마모된 세포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체세포 분열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제2감수 분열에서는 생식모 세포에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반수체 딸세포가 형성된다. 자, 보자. 4번 먼저 볼까? 제1감수 분열과 제2감수 분열 사이의 짧은 간기에는 DNA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간기. 우리가 그래서 감수 분열은 제1감수 분열과 제2감수 분열로 두 번의 분열을 하죠. 그 사이에 뭐야? 여기에 간기라는 게 있었죠. 간기에서는 어떻게 됐어? DNA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얘는 옳은 얘기다. 옳은 얘기. 제1감수 분열과 제2감수 분열 사이에 짧은 간기에는 DNA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거야. 그럼 답은 뭐야?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이야. 일단. 그치?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이야. 왜 옳지 않은가 보자. 제2감수 분열에서는 생식모 세포의 상동염세가 분리되어 반수체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이것이 무엇일까? 얘가 뭐야? 왜 틀렸어? 왜 옳지 않은 거야? 얘잖아. 제1이 아니고, 제2가 아니고 제1감수 분열이다. 제1감수 분열에서는 생식모 세포의 상동염세체가 분리되어 반수체 딸세포가 형성된다 했죠. 제1감수 분열. 제2가 아니고 제1감수 분열. 그 다음에 제1감수 분열에는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 세사기, 대합기, 태사기, 복사기, 이동기로 우리가 전기가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교차되고, 교차는 어디서 일어났어? 태사기에 일어났죠. 태사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체세포 분열보다 이 감수 분열에서 전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G1기, S기, 그 다음에 G2기, M기인데 이 M기에서 전기에서 일어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사기, 대합기, 태사기, 복합기, 이동기 이 순으로 진행되는 그 성격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답 몇 번? 3번. 예, 이 문제도 6종 문제, 유전 문제지만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겁먹는 게 뭐였어? 유전 파트였잖아요. 유전 파트. 근데 유전 파트는 제가 뭐라 했어요? 유전 파트는 우리가 재배 환경이나 재배 기술 같이 응용의 범위가 많지 않다. 그리고 재배 환경, 재배 기술을 암기할 게 너무 많잖아. 극히 강한 거, 극히 약한 거, 가장 약한 거, 그렇죠? 산성 토양의 적응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눠지고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하지만 유전에서는 의미만 알면 용어에 대한 거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더라. 그리고 응용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막 문제를 꽈서 비비어서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보다 더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유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전에서는 문제가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8번 가보자. 8번. 작물과 무기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만 모두라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나왔어? 토양 환경에서 무기 성분에 대해서 나왔네. 무기 원소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문제 모두 고르면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칼슘은 알루미늄의 과잉 흡수를 조장한다. 니은 황이 부족하면 단백질의 생성이 줄어든다. 디귿 붕소가 결핍되면 최종 재배에서 수정과 결실이 나빠진다. 리을 염소의 시용은 전분 작물에는 유효하고 섬유 작물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옳은 것만 모두 고라 했어. 그러면 칼슘과 황과 붕소와 염소에 대해서 나온 거네. 칼슘의 성격이나 황이나 붕소와 염소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어. 자, 칼슘은 알루미늄의 과잉 흡수를 조장을 하나요? 조장을 하지 않죠. 억제를 하죠. 억제를 한다. 억제한다. 칼슘은 알루미늄의 그 과잉 흡수를 억제해서 그 독성을 어떻게 경감을 시키죠. 독자가 잘못됐어. 다시 쓰자. 독성을 경감시킨다. 기억이 나시나요? 독성을 경감시킨다. 경감시킨다. 그러면 얘는 뭐야? 옳지 않은 거죠. 또 칼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뭐 있을까? 체내 독성을 띤 유기산을 중화하는 역할도 칼슘이 하고 있죠. 자, 그죠? 자, 그 다음 황을 보자. 황이 부족하면 단백질 생성이 줄어든다. 황의 역할이 단백질에 있죠. 황의 역할이 작용이 단백질 생성인데 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백질 생성이 줄어들더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3번, 디귿. 붕소가 결핍되면 최종 재배에서 수정과 결실이 나빠진다. 맞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리을. 염소의 시용은 전분 작물에 유효하고 섬유 작물에 불리하다. 뭐 어떻게 됐어? 섬유 작물과 전분 작물이 바뀌었네요. 얘가 바뀐 거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염소의 시용은 섬유 작물에서는 유효하고 전분 작물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돼야지 옳은 얘기다. 그러니까 뭐야? 기억이 일단 틀린 거잖아. 기억부터 다 날립시다. 날리고 니은하고 디귿이지. 리을도 아니야. 그럼 뭐야? 답이 3번이네. 3번. 그치? 이에서 7번에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도 3번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보자. 9번 문제.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 우리 앞에서 버널리제이션 문제도 봤죠. 추나 처리 문제도 봤는데 이번에 일장 효과. 그럼 뭐야? 우리가 재배 환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 그랬죠. 이번에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이 재배 환경인데 뭐야? 우리 재배 환경은 뭐 토양 환경, 수분 환경, 온도 환경, 광 환경, 대기 환경, 상적 발육과 환경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버널리제이션 출제되고 일장 효과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보자. 1번. 가을 보리와 시금치는 유도 일장의 주체가 단일 쪽에 있고 한계 일장은 장일 쪽에 있다. 뭐야? 유도 일장의 주체가 단일 쪽에 있고 한계 일장은 장일 쪽에 있다. 그럼 이거 뭐야? 얘는 단일 식물의 성질. 단일 식물. 단일 식물이죠. 그러면 이건 보면은 맞는 얘기네. 아, 유도 일장의 주체가 단일 쪽에 있고 한계 일장은 장일 쪽에 있다. 근데 뭘 봐야 돼? 이 앞에 작물을 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 앞에 작물을 보니까 뭐가 있어? 가을보리와 시금치. 가을보리와 시금치는 뭐야? 장일식물이지. 장일식물. 그러면 뒤에 말이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자. 유도일장, 그 다음에 한계일장. 한계일장. 한번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 장일은 유도일장이 어디 있어? 장일 쪽에 장일 측에 있고 한계일장은 단일에 있다. 그러면 단일 식물은 반대겠죠. 반대. 유도일장은 단일 쪽. 그다음에 한계일장은 장일 쪽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1번이 옳지 않다는 얘기지. 1번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일단 답은 1번이네. 1번. 그치? 자, 2번. 장단위 식물 또는 단장의 식물은 일정한 일장에만 계속 두면 개화하지 못한다. 옳으신 말씀이죠. 3번. 장의식물은 24시간 주기가 아니더라도 명기가 암기보다 상대적으로 길면 장의 효과가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장의식물은 뭐라 그래? 단야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단일식물은 우리 장야, 밤이 길다는 얘기야. 단일식물은 밤이 길다. 장야식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독고마리는 연소감기가 10시간 이하이면 상대적으로 단일 상태가 되어도 개화하지 못한다. 근데 10시간 이상이 되면 상대적인 장일 상태라도 꽃눈이 형성된다 했죠. 개화가 되는 거죠. 명암을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를 임계암기로 보고 암기 여기가 명암 그러면 이게 24시간을 봐서 이게 암이야. 이렇게 암이 되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암이 길어야 얘가 어떻게 된다? 개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런 상태가 돼야 개화를 한다. 개화한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의 이 독고마리는 뭐야? 얘는 단일식물이다. 단일식물에서는 연소감기가 10시간 이하이면 상대적 단일 상태가 되어도 개화되지 못하고 연소감기가 10시간 이상 되면 상대적인 장일 상태라도 꽃눈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암기가 길면 개화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문제까지도 일장 효과 문제로서 어려움 없이 거의 반 정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걸리는 문제 이렇게 뭐랄까 한참 생각해야 되는 문제 머리가 부쩍부쩍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것 같아. 그렇죠? 9번까지. 자, 그러면 10번 문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나 보자. 자, 10번 문제 교배 육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어요. 교배 육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무엇에 대해서 교배 육종, 교잡 육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1번 개통 육종은 F2부터 선발을 시작하고 파생 개통 육종은 F2에서 질적 형질에 대해 개체 선발을 한다. 2번
일개체 1계통법은 F2부터 매세대 모든 개체에서 1입씩 최종하여 집단 재배하므로 F2에 나타나는 모든 유전자형을 유지할 수 있다. 3번 파생계통 육종법은 집단 육종에 비해 포장 면적을 줄일 수 있고 육종 연한도 단축할 수 있다. 4번 F1을 역유배하면 자식한 F2에 비하여 분리하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적으면서 동형 접합체 비율은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배 육종에 대해서 다 나왔네. 교배 육종에는 이렇게 계통 육종, 그 다음에 일개체, 일계통법, 파생 계통 육종, 집단 육종, 그 다음에 역교배 육종. 이것이 교배 육종이죠. 집단 육종, 계통 육종, 파생 계통 육종, 일개체, 일계통법, 그 다음에 역교배 육종. 이것이 교배 육종의 종류였죠. 자, 1번 보자. 계통 육종은 F2부터 선발을 시작하고 파생 계통 육종은 F2에서 질적 형질에 대해 개체 선발을 한다. 맞는 얘기죠. 옳으신 얘기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2번 일개체 1계통법은 F2부터 매세대 모든 개체에서 1, 20 최종하여 집단 재배함으로 F2에 나타나는 모든 유전자형을 유지할 수 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3번 파생 계통 육종은 집단 육종에 비해 포장 면적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은 포장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파생 계통 육종이면 집단 육종은 대면적을 요구한다 했죠. 대면적이 필요하다. 대면적을 요구한다. 근데 파생 계통 육종은 집단 육종에 비해 포장 면적을 줄일 수 있고 육종 연한은 단축할 수 있다. 뭐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야? 옳지 않은 것은 일단 4번이야. 그렇지? 근데 얘가 정말 4번이 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4번. 문제 4번 가기 전에 우리가 파생계통 육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 집단 육종과 계통 육종의 절충한 방법. 그것이 우리가 파생계통 육종법이라 했죠. 그러면 이 4번에 나오는 역교배 육종은 뭐야? 역교배 육종. 역교배 육종의 특징이 있었죠. 뭐야? 역교배 육종은 우량 품종이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의 결점을 개량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역교배 육종이다. 그래서 역교배 육종을 우리가 백크로스라고 얘기도 하죠. 그거는 왜 그러냐? 양친 A와 B, 양친의 A와 B를 교배한 단교배, 얘를 교배한 F1에 어느 한쪽, 양친의 A나 B 중 어느 한쪽과 다시 교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역교배 육종이라 한다. 역교배 육종. 그쵸? 역교배 육종의 성격이 양친 A와 B를 교배한 단교배 F1을 양친 중 어느 하나와 다시 교배하는 것을 우리가 역교배 육종이라 한다. 일단 성격을 알았어요. 역교배 육종의 성격을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이 무엇이라고 나왔나 보니까 F1을 역교배하면 자식한 F2에 비하여 분리하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적으면서 동형 접합체 비율은 높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참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하지만 이 4번을 모른다 해도 1번, 2번, 3번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답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답은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4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4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라지, 스몰 a 그래가지고 이거를 F1을 역교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교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F1을 자식한 F2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형과 동형 접합체의 비율을 보자. 동형 접합체의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보면 다른 색으로 한번 하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눈에 좀 잘 보일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면 F1을 역교배하면 어떻게 됐어? 라지 A, 스몰 a 하니까 어떻게 됐어? 얘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라지 A와 스몰 A지. 그럼 얘를 어느 쪽? 양친의 아까 뭐라 했어? 여기배는 A와 B를 교배한 단겹의 F1을 양친 중 어느 하나와 다시 교배하는 것이라 했잖아. 그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A랑 교배를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 여기서 라지 A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나오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됐어? 하나씩 나오니까는 동형접합체는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2분의 1. 2분의 1. 그쵸?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를 F1을 자식한 이 F2를 보니까 F1을 자식한 F2를 보면 어떻게 돼서 여기서 라지 A,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아니, 스몰 A, 스몰 A지. 얘는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얘는 두 가지가 나왔죠. 여기서는 두 개의 유전자형이 나왔고, 얘는 라지 A, 스몰 A, 스몰 A는 뭐야? 라지 AA, 스몰 AA는 뭐야? 얘네들은 다른 색으로 표현할까? 봐봐. 요런 것은 얘는 뭐야? 동형접합체지. 동형접합체. 동형접합체.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는 뭐야? 이형접합체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라지 A와 스몰 A는 이형접합체. 스몰 AA는 동형접합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뭐야? 동형접합체의 비율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 라지 AA, 스몰 A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나왔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나왔어? 얘는 세 가지가 나왔네. 그렇죠? 여기는 세 개가 나네. 세 가지가 나온 거야. 세 가지. 그렇죠? 그러면은 얘 또한 동형접합체와 이형접합체가 어떻게 나왔어? 얘도 2분의 1이네. 얘도 동형접합체 비율이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줬을 때 뭐라고 줬어? F1을 역엽배하면 자식한 F2에 비하여 분리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적다. 유전자의 종류가 몇 개였어? 얘는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해가지고 두 개잖아. 두 가지. 그러니까 적죠. 근데 F2에 자식한 F2 얘는 몇 가지야? 자식한 F2는 몇 개가 나와서 세 가지가 나왔지. 라지 AA, 스몰 AA,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형이 몇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나온 거야. 세 가지. 얘는 세 가지가 나왔어. 그럼 동형접합체 비율을 보자고. F1을 역엽배한 것이 어떻게 됐어? 라지 A, 스몰 A, 스몰 AA는 반반씩 나왔어. 50%씩 2분의 1로. 얘는 라지 A, 스몰 A는 이형접합체, 스몰 A는 동형접합체. 그죠?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야. 근데 얘도 F1을 자식한 F2도 보니까 라지 AA, 스몰 AA가 동형접합체고 라지 A가 이형접합체야. 그러다 보니까 얘도 동형접합체 비율이 2분의 1이야. 그러면은 유전자형의 종류가 적죠. 누가? F1을 역엽배한 것. 얘가 적어. 얘는 두 가지고 얘는 세 가지니까. 근데 동형접합체 비율은 뭐야? 2분의 1과 2분의 1이 같잖아. 그럼 얘가 틀린 거네, 요게. 높다가 아니고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동형접합체 비율은 같다. 아셨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10번 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아팠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통 6종, 일계책, 일계통법, 파생계통 6종법을 알면 이 문제는 답을 고르기 쉬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유전자형의 종류가 적다. 두 개다. 하지만 동형접합체 비율은 2분의 1로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혼돈하셨을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었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서 푸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 좋게 찍어서 맞힌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10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하다 이렇게 느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 문제 빨리빨리 갑시다. 자, 동질 배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동질 배수체. 이번에도 유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질 배수체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동질 배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동질 배수체. 동질 배수체. 우리 이질 배수체 많이 봤죠? 뭐 반수체 이런 그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야. 옳지 않은 것. 동질 삼배체는 불임이 아주 높고 그리고 씨 없는 과실 생산하는 재배식물에서 이용한다. 2번 사탕물 동질 삼배체는 2배체와 4배체의 화분을 인공수분한 1대 잡종이다. 3번 코리친의 작용은 분열 중인 세포에서 방추체 형성과 동온체 분할을 촉진하는 것이다. 4번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에 대한 유전자형은 2배체에서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등 세 가지이지만 동질 4배체에서는 라지 AAAA 등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가 눈에 띄었어? 코리친 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됐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던 문제, 풀어봤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봐. 3번 문제. 콜리친 작용은 분열 중인 세포에서 방추체 형성과 동온체 분할을 촉진해? 아니었지. 억제하죠. 억제한다. 방해한다 했죠. 억제한다. 방해한다. 그쵸? 작용한다. 그래서 코리친 작용은 이렇게 방추체 형성과 동온체 분할을 억제한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이 답이다. 그래서 1번 동질 삼배체는 불임이 아주 높고 불임이 높다는 건 임성이 낮다는 얘기죠. 불임이 높고 임성이 낮다. 그리고 씨 없는 과실 생산하는 재배식물에 이용된다. 사탕무의 동질 삼배체는 2배체와 4배체의 화분을 인공수분한 1대 잡종이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4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길게 나오면 우와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문제 10번하고 이 11번의 이 4번 문제 4번 아까도 그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지문이죠. 여기서 조금 혼동한 것처럼 이 동질 배수체에서도 이 네 번째 이것에서 조금 당황스러워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자.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에 대한 유전자형의 2배체에서 유전자형은 2배체에서 라지 A, 스몰 A 세 가지가 나오죠. 당연히 동질 4배체에서는 이렇게 5가지가 나온다. 이것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찾기 너무 쉬운 거죠. 콜리친 작용은 우리가 수도 없이 문제를 시점 감각 기르기에서도 했고 공부 시간에도 했어요. 이론 시간에도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콜리친 작용 그리고 이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다시피 할 정도 방추체 형성과 동온체 분할을 촉진이 아니다 억제다라는 것만 정확히 하면 이 동질 배수체 문제는 다 푸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12번 갑시다. 12번. 광과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재배 환경에서 광에 대해서 나왔네요. 광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어떤 게 광과 작물의 생리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해서 옳은 거 이때까지 계속 옳지 않은 거 찾다가 옳은 것 찾은 거 그랬더니 항시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은 것이 하나고 옳지 않은 게 그럼 3개라는 얘기네. 그지? 자, 1번 풀어보자. 포장 동화 능력은 총 연면적, 수확 능률, 평균 동화 능력의 합으로 표시한다. 뭐야? 포장 동화 능력은 총 연면적, 수확 능률, 평균 동화 능력. 맞네? 근데 뭐야? 합은 뭐야? 더한다는 거잖아. 더하는 게 아니라 뭐야? 곱했죠? 곱으로 표시하는 거야. 곱으로. 그러니까 얘는 옳지 않은 거죠. 합이 아니라 곱이다. 곱으로 표시한다. 곱하기 해준다는 거야. 그쵸? 자, 2번. 굴광 현상에는 440에 480 나노미터의 청색관이 가장 유효하며 덩굴손의 감능 운동은 굴광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뭐야? 설명할 수 없다 해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외우라 했어요. 외우라고. 그쵸?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이야기다. 옳지 않다. 그죠? 옳지 않은 거죠. 덩굴손의 감능 운동은 굴광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응? 오케이. 3번.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인 광합성을 외견상 광합성.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을 뺀 광합성을 진정광합성이라 한다. 진정광합성이라 한다. 뭐가 틀렸어?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인 광합성.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인 광합성을 뭐라 그래요?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을 뺀 광합성. 그럼 뭐야? 바뀌었다는 얘기네. 얘랑이. 그럼 얘가 진정광합성이 돼야 되고,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을 뺀 광합성을 얘를 외견상 광합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런 문제는 여러 번 봤죠.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 아까도 우리가 염소에 대해서도 어디는 유효하고 어디는 불리하다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것처럼 이 문제도 이렇게 진정광합성과 외견상 광합성의 위치가 틀렸다. 그래서 3번은 뭐야? 3번도 옳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그쵸? 그 다음 4번. 광호흡은 광도 외에도 높은 산소 수준과 낮은 이산탄소 수준, 그리고 고온에서 촉진된다. 그쵸?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 몇 번? 옳은 것은 1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이 옳지 않다. 포장 동화 능력은 총연면적, 그 다음 수광 능률, 평균 동화 능력의 곱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덩구성을 감는 운동은 굴강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호흡을 무시한 절대적인 광합성을 진정광합성,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을 뺀 광합성을 우리가 외견상 광합성이라 그런다. 이렇게 고치면 옳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12번 문제. 그 다음 13번 문제 가자. 13번 문제 보자. 작물과 온도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제예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무엇에 대해서? 온도 환경이야. 재배 환경 중에서 온도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온도 환경. 그래도 이번 문제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 해놓고 뭐 보통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두 개씩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골라도 좀 쉬운 문제죠. 어떤 시험에서 봐서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주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선하신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자. 스프링 플러시의 경향이 심할수록 하고 현상도 심해진다. 일단 문장만 보고 옳고 그른 것만 표시해 봅시다. 맞는 얘기죠. 스프링 플러시의 경향이 심할수록 하고 현상도 심해진다. 작물의 월동 기간 중 조직 내 결빙으로 인한 월동 기간 중에 조직 내 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냉해라고 한다. 뭐야? 냉해가 아니죠. 이건 동해죠. 동해. 결빙이 생겼어. 그거는 동해다. 결빙이 생기지 않는 거죠. 냉해는 결빙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 작물을 경화시키면 세포에게 삼톱이 높아져 내동성이 커진다. 옳으신 말씀. 그 다음 리을. 작물의 내동성은 영양생장 단계보다 생식생장 단계에서 더 강하다. 아니죠. 더 약하죠. 생식생장 단계에서 모든 것이 약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기억은 디귿이죠. 기억이 있다. 그러면 기억이 없는 건 번호는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니은이 있으면 안 되죠. 왜? 냉해가 아니고 동해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기억과 디귿.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야? 스프링 플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스프링 플러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스프링 플러시. 많이 들어본 거죠? 스프링 플러시.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열애할 적에 하고 현상이 나죠. 스프링 플러시에 나오면 하고 현상이다. 하고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 북방형 목초에서 나타났죠. 북방형 목초에서 나타났다. 하고 현상은 북방형, 한지형 목초. 차가운 거죠.
그럼 얘랑 반대되는 얘기는 뭐야? 얘랑 반대되는 얘기는 북방형이 아니라 남방형이고, 남방형 목초고, 그리고 한지형이 아니라 난지형이죠. 따뜻할 난자죠. 이렇게 다른 성격이 다른 거죠. 북방형과 남방형, 난지형과 한지형 이렇게 돼 있죠. 그 이 스프링 플러시 보면은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 그 표가 있죠.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프를 우리도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복수 삼아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를 점으로 하는 게 낫겠다.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가축의 필요량이죠. 가축의 필요량. 교재에 그림이 있으니까 교재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언제야? 얘는 이제 보통 5월 정도, 5월 정도, 이렇게 낮은 것은 한 8월 정도, 8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생산량이 여기를 이제 생산량, 목초 생산량을 보면 되죠. 목초 생산량 그래프가 목초 생산량. 그러면 여기서 뭐야? 5월에는 5월에 뭐랄까 그 왕성해지죠. 왕성해지는 것. 왕성해지고 이렇게 8월에 이렇게 더위에는 생산량이 떨어졌죠.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 그것을 우리가 스프링 플러시 5월에 생육이 왕성한데 이때 생산량이 집중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프링 플러시라 한다. 스프링 플러시. 이렇게 5월에는 이렇게 생산량이 급증하다가 이렇게 8월이 되면 더우면 하고 현상이잖아. 날씨가 더워지면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스프링 플러시라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어? 하고 현상의 대책을 알아야 되죠. 대책.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되겠어? 하고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고의 원인은 뭐가 있었어? 하고의 원인은 고온이나 건조나 장일이나 잡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가 유인이 됐죠. 고온과 건조와 장일과 그다음에 잡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하고 현상, 뭐야? 내한성이 강하여 그 월동하는 단연생 한지형 목초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생장이 쇠퇴 정지하고 심하면 황화되어 고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고 현상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여름철에 목초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 몹시 감소되는 것. 이럴 적에 목초의 생산량이 급속히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현상이라 한다. 하고 현상. 그 대책으로 보니까는 우리가 일단은 물을 대줘야 되죠. 관계를 해준다. 관계해준다. 물을 대어준다. 그 다음에 홈파를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스프링 플러시를 억제해준다. 스프링 플러시를 억제한다. 그 다음에 초종을 선택한다. 이것이 하고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책에는 관계를 해주든가 홈파를 한다든가 그리고 초종을 선택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방목 채초의 조절한다든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스프링 플러시를 억제하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열의 그 고온에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열의 기구 철분이 침전되고 증산이 과다하고 유기물이 과잉 소모되고 질소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것 여기까지 고온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도 뭐 그리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고 현상 그리고 스프링 플러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해와 뭐 냉해는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벌써 니은이 아니니까 딱 두 문제가 날아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다 푸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푸는 것에 끝나지 않고 다 맞추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4번 갑시다. 14번.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문제 보니까 토양 반응과 작물 생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토양 반응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군요. 자,
토양 반응과 작물 생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 강산성은 점토와 부식을 분산시켜 토양 입단의 생성을 저해한다. 2번. 사탕무, 수수, 양배추는 알칼리성 토양에 적응성이 높은 편이다. 3번. 알팔파, 자운형, 시금치는 산성 토양에 강한 편이다. 4번. 산성 토양의 경우 식토는 사토와 pH가 같더라도 중화하는 데 더 많은 석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석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뭐야? 1번. 1번은 뭐야? 맞는 얘기네. 강산성은 점토와 부식을 분산시켜서 토양 입단 생성을 저해한다. 저해한다. 맞는 얘기죠. 토양 입단의 생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입단 생성에서 입단을 형성하는 그 조건, 그리고 입단을 파괴하는 것 공부했었죠. 그래서 입단을 형성할 적에는 유기물을 시용한다든가 석회를 시용한다든가 콩가작물을 재배한다든가 토양 계량제를 시용한다든가. 그래서 토양 계량제에는 PVA, 아크릴소일과 그 다음에 크릴륨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입단을 파괴하는 조건에서는 우리가 경운을 한다든가 팽창이나 수축이 반복된다든가,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을 썼을 경우 그럴 때는 입단이 파괴된다. 그리고 비와 바람에 의해서 입단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다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번은 맞는 얘기야. 1번은 맞다. 그러면 2번. 사탕무, 수수, 양배추는 알칼리성 토양에 적응성이 높은 편이다. 그렇죠? 알칼리성 토양에는 이렇게 수수, 사탕무나 수수나 양배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뭐 유채라든가, 유채, 그 다음에 이제 목화, 이런 것들도 알칼리성 토양에 적응성이 높은 것이 속하는 것. 유채, 목화, 사탕무, 수수, 양배추 이런 것들은 알칼리성 토양에 적응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표를 제가 여러분들 또 찾기 힘드실까 봐 제가 아주 친절한 규리쌤이 여기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3번 보자. 알팔파, 자운형, 시금치는 산성 토양에 강한 편이다 했어. 산성 토양에 대한 적응성을 보니까 작물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극히 강한 것, 산성 토양에 강한 것, 약간 강한 것, 약한 것, 가장 약한 것, 극히 강하다는 것은 가장 강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변화, 호밀, 귀리, 기장 이런 것들은 산성 토양에 적응성이 높다는 얘기지. 적응성이 높다. 그 다음에 약한 것은 유채 이런 거고, 약한 것은 가장 약한 거는 콩팥, 자운형, 알파파, 시금치 이런 것들은 산성 토양에서 적응하기 어렵다. 근데 뭐라 했어? 3번 보니까 알파파, 자운형, 시금치는 산성 토양에 강한 편이다. 그러니까 얘가 옳지 않은 얘기다. 옳지 않은 이야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14번의 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 암기할 부분이 어느 것을 물어볼지 모르는 거잖아. 어느 것을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재배 환경을 이렇게 정리해 두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번에 가자. 이번에는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어. 변이. 이제는 유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유전 변이가 생기는 것은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재조합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했어. 유전자 재조합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것. 그것이 뭐야?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죠. 얘는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이죠.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재조합이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아니다. 옳지 않다. 그 다음에 2번. 우량한 변이세를 고를 때 형질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며 목표 형질을 선발하기 쉽다. 선발하기 쉽다. 맞는 얘기죠. 우량한 변이세를 고를 때 형질간 상관관계를 이용하며 목표 형질을 선발하기 쉽다. 3번. 인위 돌연 변이는 여러 대립 유전자들이 재조합되는 것으로 여러 유용한 형질을 동시에 계량하는 특징이 있다 해서
특징이 있다. 그럼 뭐야? 얘는 옳지 않은 얘기죠. 그럼 얘는 옳게 고친다면 여러 대립 유전자들이 재조합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조합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아니어서 여러 유형안이 아니라 특정한 형질만 개량시킬 수 있다 그랬죠. 개량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옳은 이야기 되는 거죠. 옳은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얘는 옳지 않다. 그 다음 4번 불연속 변이를 하는 형질을 불연속 변이는 뭐야? 불연속 변이를 하는 것을 질적 형질이라 한다. 그 다음에 연속 변이를 하는 것은 뭐야? 양적 형질. 그래서 불연속 변이는 뭐야? 꽃색깔 같은 거, 꽃색깔. 그리고 양적 형질은 뭐 키나 몸무게 같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 옳은 것은 2번. 옳지 않은 것은 1, 2, 4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변이에 대해서도 이 불연속 변이, 그리고 연속 변이, 그리고 양적 형질, 질적 형질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불연속 변이는 질적 형질이고 연속 변이는 양적 형질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6번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작물의 재배와 시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시비가 뭐야? 비료를 주는 거지. 비료를 주는 거. 재배 기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재배와 시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해서 비료를 주는 거야. 비료를 주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1번. 준과인산석회는 화학적 중성비료이다. 요소는 생리적 중성비료이다. 3번. 종자를 수확하는 작물에서 인산과 칼리는 개화 결실의 효과가 크다. 4번. 홉은 꽃망울이 생길 무렵에 질소의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하면 개화와 발육이 좋다. 이렇게 해서 개화와 발육이 좋다. 자, 제가 여기다가 화학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을 구분을 해서 화학적 산성비료, 화학적 중성비료, 화학적 염기성비료, 그 다음에 생리적 산성비료, 생리적 중성비료, 생리적 염기성비료에 대해서 종류별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기 불편할까봐 친절하게 제가 여기다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자. 화학적 반응에서 화학적 산성비료에는 과인산석회, 중과인산석회가 속해 있다. 과인산석회와 중과인산석회가 속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생리적 산성비료에는 뭐가 있어? 염화암모늄, 염화칼륨, 황산암모늄, 황사칼륨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1번은 뭐야? 중과인산석회는 화학적 산성비료잖아. 중성비료가 아니라 산성비료이다. 그러니까 얘는 옳지 않은 거네. 1번부터 옳지 않은 것이다. 자, 그쵸? 그 다음에 요소는 생리적 중성비료이다. 요소는 생리적 중성비료이고 화학적 중성비료이다. 그래서 얘는 2번은 오르신 말씀입니다. 오르신 말씀. 그 다음 3번. 종자를 수확한 작물에서 인산과 칼리는 개화와 결실의 효과가 크다. 개화와 결실. 그 다음에 이 보니까 그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생장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소는 영양생장, 발육하고 이러는 거에 많이 관여를 하고 인산과 칼리는 이렇게 생식생장을 유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식생장을 유리하게 하더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질소와 인산과 칼리가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중과인산석회는 화학적 산성비료에 속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맞추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리적 산성비료에는 염화암모늄,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걸 쉽게 외우려면 이렇게 하자고. 염화암모늄, 염화칼륨, 황산암모늄, 황산칼륨은 생리적 산성비료다. 외우기 쉽잖아.
염화암모늄, 황산암모늄, 염화칼륨, 황산칼륨 외우려면 쉽지 않으니까 염화암모늄, 염화칼륨, 황산암모늄, 황산칼륨 이것은 생리적 산성비료이다. 그리고 화학적 산성비료 두 가지. 과인산석계, 중과인산석계.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뭐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7번 문제. 17번 문제. 작물 재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해서 옳지 않은 것 무엇에 대해서 작물 재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화곡류의 경우 유수 형성기에 준경을 하면 생육 초기보다 피해가 적다. 답변은 유효 분열 종지기에 배토를 하면 무효 분열의 발생이 억제된다. 3번 보리 재배에서는 수인기에 토입을 하면 도복이 경감되는데 건조할 때는 뿌리가 마르게 되어 주의해야 한다. 4번 보리의 경우 월동 전에 다밥을 하면 생장점의 CN율이 저하되어 생식 생장이 억제되고 월동이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해서 옳지 않은 것. 여기서 나온 게 뭘까? 용어가 보니까 중경, 배토, 토입, 다밥.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도록 합시다. 어디에 보냐면 중경하고 우리가 그 토양 관리 같은 데 보면 중경, 멀칭, 배토, 토이, 다밥이 나와 있죠. 배토를 우리가 북죽이라고도 한다. 북죽이라고도 한다. 북죽이. 자, 1번부터 보자. 화곡류의 경우 유수 형성기에 중경을 하면 생육 초기보다 피해가 적다. 아니죠. 피해가 크죠. 피해가 크다. 중경을 하면 유수 형성기, 꽃 피기 전 유수 형성기에 피해가 더 커진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피해가 더 커진다. 중경. 중경이 김맥이라고도 하죠. 김맥이. 작물이 생육 중인 포장의 표토를 갈거나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중경이라고도 했죠. 그렇죠? 중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1번은 뭐야? 옳지 않은 것이다.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바로 답은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거. 하지만 2번, 1번 옳지 않은 거지만 2번, 3번, 4번도 봅시다. 배토, 토입, 다밥 이런 게 있는데 유효 분열 종지기. 유효 분열 종지기라는 게 뭐야? 유효 분열이 종지기 끝나는 거죠. 유효 분열 종지기 끝나는 거. 그다음에는 어디로 가? 무효 분열로 가겠죠. 유효 분열이 끝나면 무효 분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유효 분열 종지기에 배토를 하면 무효 분열의 발생이 억제된다. 맞는 얘기다. 이번에 토입. 수인기에 토입을 하면 도복이 경감되는데 건조할 때는 뿌리가 마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밥. 다밥이 뭐야? 다밥이 밟아주는 거잖아. 우리 보리 밟는 거죠. 보리 밟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다밥이라 하죠. 다밥. 밟아주는 거. 밟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리의 경우 월동 전에 다밥을 하면 생장점에 CN율이 저하되어 생식생장이 억제되고 월동이 좋아진다. 해서 CN율이 저하되는 거야. 그래, CN율이 만약에 높다르면은 얘가 CN율이 만약에 높다르면은 CN율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CN율이 높으면 개화가 되겠죠. 개화가 된다. CN율이 높으면 개화가 되더라. 개화가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월동 전이잖아. 월동 전에 단합을 하잖아. 월동 전에 뭐랄까 개화가 되면 안 되겠죠. 월동 전에 개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CN율이 높으면 안 되고 CN율이 저하되어 생식생장이 억제되고 그리고 월동이 좋아진다. 무엇을 함으로써? 다밥. 밟기를 해주면서 밟아주는 거죠. 밟기를 함으로써 생장점의 CN율이 저하된다. CN율이 높으면 뭐야? 개화가 된다 했죠. 근데 월동전이니까 개화가 되면 안 되겠죠. 보리에 꽃이 피면 안 되겠죠. 그래서 CN율이 저하돼야 되는 내용이 맞는 얘기다.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지금 중경과 배토와 토입과 다밥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 18번 문제 가자. 18번 문제. 18번 문제를 보니까 18번 문제는 뭐야? 작물의 광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광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작물의 광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엽록소가 일단 형성된 후에도 온도가 높으면
낮을 때보다 엽록소가 더 안정된다. 뭐야? 온도가 낮을 때 이게 바뀌었네요. 얘가 바뀐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 온도가 엽록소가 더 안정되는 것은 온도가 낮을 때야, 낮을 때. 낮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옳지 않은 거예요. 높으면 낮을 때보다가 아니라 온도가 낮을 때 엽록소가 더 안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옳은 표현이다. 자, 2번. 벼실을 발화시키는 약광에서 녹화시키지 않고 바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엽록소가 파괴돼서 백화묘가 된다. 맞는 얘기죠. 하얀 벼가 되는 거죠. 하얗게 되는 거죠. 그는 맞는 이야기다. 3번. 별을 육묘할 때 약광에서 서서히 녹화시키면 카로티노이드가 엽록소를 보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 4번. 강강에 적응한 식물은 카로티노이드가 산화되면서 산화된 엽록소를 본래 안정된 엽록소로 환원시킨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이 광 스트레스 맨 뒤편에 가면 우리가 광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림까지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19번까지 달려갑시다. 19번 문제. 19번 문제. 작물의 재배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19번 문제. 옳지 않은 것, 작물의 재배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9번 문제. 19번 문제. 잎단이 발달한 토양은 수분과 양분의 보유력이 좋다. 뭐 당연한 말씀이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2번. 광포화점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된다. 광포화점. 광이 이제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죠. 광은 충분한 거지. 광이 포화되어 있다면 광은 충분하다. 그럴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가 광합성의 제한 요인이 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3번. 광이 약할 때는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아지고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낮아진다. 맞는 얘기죠. 이 교재에 다 있는 거 표시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게 4번이란 얘기네. 자, 왜 옳지 않을까 볼까? 자, 옳지 않은 것. 수분으로 포화된 포화된 토양에서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를 최대 용수량이라고 한다. 뭐야? 최소 용수량이지. 이거 용어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는 거네. 최소 용수량, 최대 용수량.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이다.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 이것을 우리가 최소 용수량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기억이 나나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양 입자. 토양 입자. 이렇게 해가지고 토양 입자. 그래서 이게 수분이 토양 표면에 이렇게 수분이 이게 달라붙어 있죠. 달라붙는다. 달라붙는데 맺혀 있다 보면 이제 맺혀 있다. 색깔이 다른 색으로 어떤 색으로 할까? 이런 색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 거. 그러면 이건 뭐야?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얘 뭐야? 흡습수. 그리고 토양 안에 들어 있는 거. 토양 안에 있는 거 결합수. 그리고 여기 있는 수분은 모관수. 그 아래 내려온 건 뭐야? 중력수.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자. 그래서 이렇게 중력수. 여기서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를 뭐야? 최소 용수량이란다. 최소 용수량. 그러니까 이 중력수 위에는 뭐야? 얘를 배제하고 나면 모관수죠. 모관수는 뭐야? 유효수분이었죠, 우리가. 유효수분이다. 근데 결합수와 흡수수는 작물이 이용할 수 없다 했죠. 결합돼 있고 흡수된 것 이용할 수 없다. 이 그림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그 토양 표면에 이렇게 맺혀 있고 이 토양 안에 있는 건 결합수, 여기에 있는 건 흡습수, 그다음에 모관수.
그리고 그 다음이 흘러내려서 이제 중력수가 되는 거죠. 중력수. 이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 용수량, 최소 용수량, 포화 용수량.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죠. 최대 용수량 우리가 포화 용수량, 최소 용수량, 포장 용수량. 이 용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 포장 용수량. 그래서 어느 곳이나 재배 환경이나 재배 기술이나 유전이나 재배 계산이나 모든 것이 용어에 대해서 그 의미, 그 개념을 일단은 세워놔야 문제를 풀기가 아주 수월해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것 또한 수분에서 뭐 최소 용수량, 최대 용수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잉여 수분, 무효 수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9번 문제까지 풀고 마지막 문제 라스트 봅시다. 라스트 문제가 뭔가 보니까 잠깐만요. 앞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돌연변이 육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돌연변이 육정법. 이번에는 유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네. 돌연변이 육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 자, 1번. 인이 돌연변이는 뭐야? 대부분 열성이죠, 열성. 대부분 열성이므로 우성 돌연변이를 얻기가 어렵겠죠. 열성이므로 우성 돌연변이를 얻기가 어렵다. 자, 2번. 탈선 작물은 이형 접합체가 많으므로 돌연변이체를 선발하기 어렵다. 이형 접합체가 많으므로 돌연변이체를 선발하기 어렵다. 그 다음 3번. 그럼 얘는 뭐야? 오르신 말씀입니다. 3번. 인이 돌연변이체는 변이 유전자가 원 품종의 유전 배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적어지기 쉽다. 인이 돌연변이체에서 이렇게 수량이 적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3가지 공부했죠. 수량이 낮은 이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3번에 수량이 적어지는 거, 수량이 낮은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원 품종의 유전 배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세포질의 결함이 생겼기 때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세 번째, 돌연변이와 함께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연변이와 함께, 이 아니라 돌연변이와 함께 다른 형질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수량이 낮아지는 거죠. 원품종의 유전 배경에 유전 배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 그리고 세포질의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돌연변이와 함께 다른 형질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수량이 적어지기 쉽다. 이렇게 2가지 더 추가해서 3가지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보자. 4번. 이형 접합성이 높은 영양 번식 작물에 돌연변이 유발원을 처리하면 체세포 돌연변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또 맞는 얘기죠. 얘도 오르신 말씀입니다. 오르신 말씀. 예,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돌연변이 육정법 유전 파트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그렇죠? 자,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제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했던 문제를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가 드린 대로 10번과 11번 정도, 요 10번과 11번 좀 생소하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역유배에 대해서 F1을 역유배하면 자식간 F2에 비해 분리하는 유전자 종류가 적으면서 동형 접합체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뒷번호 11번에서 요 4번 내에 있는 이것이 조금 이제 눈여겨보지 않았으면 좀
알아보기 쉽지 않았던 것, 당황했을 문제가 10번, 11번 정도, 두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문제들은 상중하로 따지면 중에서 중중이나 중하, 중중 조금 쓰면 중하, 이 정도 수준이다. 두 문제, 문제 10번과 한 11번에서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다른 지문이 정확하게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진 않았을 거다. 이걸 몰랐어도 11번에 4번을 생소했더라도, 그리고 10번에 이 4번이 아리까리 했더라도 그 위에 있는 지문들 1번, 2번, 3번, 11번에서 1번, 2번, 3번이 정확하기 때문에 답을 정리하는 데는, 답을 초이스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험은 끝났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줬고 이제 기다리는 날만 남았죠. 우리가 국어, 영어, 역사, 재배학, 그리고 이제 식용작물, 식자 이렇게 보잖아요. 제 생각에서는 항시 말씀드린 게 있죠. 국어, 영어, 역사 얼마나 범위도 넓고 하루 이틀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에 점수가 번쩍 점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어, 영어, 역사, 재배학, 그 다음에 식장 이랬단 말이야. 얘가 그냥 전공이야. 근데 국영 역사는 하루 아침에 점수를 올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전공인 이런 재배학 같은 경우, 식작은 또 식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배학 같은 경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와 함께 이론을 하고 시점 감각을 달락달락마다 하고 기출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 전공에서 목표 점수는, 재배학에서 목표 점수는 최하로 95점은 받아야 된다. 95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95점 이상 뭐야? 만점이란 얘기지. 만점.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된다. 아까 같이 10번, 11번이 좀 생소하고 이게 뭐지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워낙 정확하게 답을 표시해 줬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제가 기원 드리고,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 부분에서 이런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분들은 또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굳게 먹고 열공을 해서 꼭 원하는 합격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고 저에게도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규리쌤 저 이번에 됐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정말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거지. 나를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합격해서 문자로 합격했다라는 통지만 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짧은 시간 준비하신 분도 있고 또 아주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